제한적인 반등입니다. 화학, 철강, 기계가 모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자신감은 약한 편입니다. 자, 현재 시장 3인의 전략에서 시장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책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소비자 심리지수 15개월 내 최고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5개월 내 최고를 기록해 소비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태양광주 반등입니다. 모처럼 태양광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봅니다. 3위 키워드는 이탈리아 총리 유로본드 도입 낙관입니다.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유로본드 도입을 찬성하는 국가가 훨씬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태양광주 그야말로 아주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수요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공급 과잉 상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그런 악재들을 다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증권사의 리포트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태양광주 손절매 타이밍 한번 놓치신 분들은 이미 팔 수 없는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태양광주 어떻게 보이세요?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금만 반등할 때마다 질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만큼 시청자분들 갖고 계신 분은 좀 속이 타고요. 답답한 주식임에 분명하죠. OCI 기준으로 작년에 최악의 주식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주가 손해가 났던 주식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그만큼 손해가 많이 났는데요. 67만 원인가요? 그런 주식이 지금 10만 원대 중반 후반까지 떨어졌었으니까요. 주가가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던 건 분명하죠. 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만큼 반등할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폴리실리콘의 치킨런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 갖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형인데요. 초장기로 정말 보시는 분들이면 사갖고 1년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60만 원대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도 지금 20만 원대 중반이지만 언젠가 다시 50만 원대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만큼 현대중공업이 조선업계 1위듯이요. OCI가 글로벌 폴리시클 업계에서 장기적으로 1위가 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중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로 보시는 분들께 지금 OCI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층층이 매물벽은 앞으로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 매물벽 소화 과정이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걸린다는 거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OCI 같은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의 방치해두는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일단 신규로 매수하는 점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 관련해서 유로존 PMI, 복합 PMI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발언을 했는데 글쎄 유로본드 도입을 찬성하는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불관계에 있어서 가장 을쪽에 서 있는 이탈리아 총리가 발언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유로존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3일 밤에 유로존 EU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이제 어제 오늘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각국 정상들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유로본드 도입에는 예상했던 대로 이견을 좀 확인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피그스 국가들하고 오스트리아, 벨기에까지 유로본드 도입에 동조하면서 독일을 압박했고 이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탈리아 총리가 유로본드 도입을 찬성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대 주주인 독일이 반대하면 유로본드 도입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유로본드 이외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독일도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로 예정된 정기 정상회담 때까지는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긴축을 반대하고 있는 급지 좌파연합 시리자도 유로존 잔류를 계속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긴축 완화와 함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어떤 타협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각국들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유럽 본드 일단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은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피그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채를 차원 발행할 때나 현재 가지고 있는 국채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로본드가 발행이 된다면 신용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차원 부담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독일이 관건인 것 같은데 독일이 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지 않으면 유럽 본드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달러 강세 지속입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 1달러 25센트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달러 강세 지금 강세도 강세지만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달러 원 환율 오늘 1,180원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글쎄 환율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유로화 가치가 좀 방향을 많이 하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유로 달러 레벨이 그리스 국채 교환이 결정된 1월 시점을 좀 하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그때보다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달러 가치는 그리스와 이제 프랑스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6월 10일, 17일까지 6월 중순까지 해서 정치적인 뉴스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의 레벨을 따라서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현재 레벨에서 좀 등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또는 유럽 내에서의 성장 촉진 정책이 좀 가시화된다면 유로화가 가치를 좀 회복하면서 달러 강세도 좀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지 뭐 시장도 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뭐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속도 자체가 조금 좀 완만하게 나타나는 좀 이런 흐름은 최소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최근 어젯밤부터 세계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달러 강세일 때는 대부분 시장이 약세인데 유럽 주요 증시들 낙폭이 컸다 그러면서 반등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달러원 환율 1,180원대로 지금 올라섰는데 시장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흐름을 봐야 될지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일시적인 흐름일지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시지만요. 중요한 것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좀 반등도 시도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럽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그 안에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분명히 있죠. 이번 주 들어서요. 종합주가 지수가 1,800도 위탈했고 1,800 초반까지 되오니까요. 분명히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이 거의 일간 1,000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요. 최소한 700억에서 많게는 1,300~1,400억까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어저께도 잠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선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1,800대 이 언저리에서 초반대에서 계속 좀 횡보하면서요.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일단 오늘 주말이고 롱 위켄드이기 때문에 좀 별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라도 그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1,800도 별로 의미 없는 지수대라는 생각도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시장이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뭐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 매매 패턴의 변화가 없는 한 어느 정도 체력을 다지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제한적인 반등입니다. 뭐 상승폭 자체는 상당히 좀 마음에 차지 않는 반등이고 조금 최근 흐름이랑 다른 흐름이 한 가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화학, 철강, 기계, 중국 관련주라고도 얘기하고 대표적인 낙폭과대 업종들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뭐 확신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중국 관련주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이 뭐 엄청나게 낙폭 과대했던 주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건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건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 40%에서 60%까지 떨어진 종목군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대형주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시가총액이 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관련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그 막연한 희망의 그 워딩이라 그러죠. 막연한 희망에 따라서 매매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아진다 하지만 하시다시피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하강 국면의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씁니다. 주식을 최바닥에서 사기보다는요, 조금 더 확인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하고 스트레스라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무슨 각종 원자바이 총리가 뭐라고 말씀하시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수치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사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일단 뭐 중국 지표가 좀 호전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저께 발표된 중국의 HSBC PMI 예비치는 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의 이제 그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되고 미국의 한 달 경제 상황을 미리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지표들도 많고 다른 이슈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일정과 지표들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에는 한 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이제 4월 고용 동향하고 5월 ISM 제조업 지수, 4월 가계소득과 소비 지표인데요. 근데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그 주 중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이나 수출입 동향, 그다음에 미국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5월 민간 부분 고용 통계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제조업 PMI도 좀 눈여겨볼 만은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쭉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지표들이 주로 4월과 5월에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월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부진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지표가 오히려 지금에서는 너무 좋은 것보다는 지금 레벨에서 약간 부진한 것이 Q3에 대한 시행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PMI가 생각보다 좀 나쁘다면 좀 더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 혹은 또 새로운 소비 진작책의 세부 시행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나쁘면 오히려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국내 주식이 충분히 싸다는 점을 좀 관심을 고려해보면 주된 관심을 좀 유럽에 두고 관련 이슈의 흐름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Q3 좀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다음 주 이제 일정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고 근데 다음 주라기보다는 이제 6월부터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연준 회의도 6월달에 예정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6월 좀 미리 앞서가는 생각이긴 한 것 같은데 6월달에 좀 눈여겨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6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의 정치 일정입니다. 유럽 그리스와 프랑스의 총선 6월 10일과 17일에 펼쳐지는 프랑스 총선과 그리스 총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이제 이전에 시행했던 경기 부양책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과연 Q3를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현재 지표 흐름대로 보면 연준 내에서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표가 조금 더 부진하다면 Q3를 시행하는 쪽으로 좀 쏠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준율 인하라든지 추가적인 통화 완화책들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상으로 봐도 그렇고 기대할 만한 게 상당히 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6월달에는 정치적인 이벤트들, 프랑스와 그리스의 총선이 예정돼 있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 상황이다. 좀 이런 점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지금 종료가 되니까 6월 달에는 어떻게든 좀 연준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식의 언급이 좀 나올 가능성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5월 시장 지금 거래일수로 이틀 남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6월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재료들, 지표들 이런 거 나오면서 시장을 좀 개선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